10장은 이제 Dielectrics, Electronics in the Presence of Matter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이렉트릭 속에서의 전자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우리가 폴라리제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문자 P고요.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dP는 large P 곱하기 dV다. large P는 이 폴라리제이션이고 여기 P는 다이폴 모먼트죠. 그래서 아주 작은 다이폴 모먼트는 폴라리제이션이라는 어떤 벡터 곱하기 부피, 작은 부피. 그러면 보통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 자리가 뭐냐면 밀도가 올 자리거든요. 다이폴의 밀도, 다이폴의 덴시티 같은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 볼륨 덴시티겠죠. 다이폴 모먼트의 볼륨 덴시티 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전자계에서는 그걸 폴라리제이션 P, 대문자 P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왜냐하면 얘는 전자기를 구성하는 주요 멤버 중에 하나거든요. 전자기를 구성하는 주요 멤버가 여러분들 이제 E 필드 배웠어요. 그리고 D 필드 그 다음에 P 폴라리제이션, P 필드라고는 안 해요. P는 폴라리제이션. 요 세 개가 전기장 계열의 메인 액터예요. 주연 배우들이야. 주연, 조연 2명. 나중에 자기장에서도 비슷한 짓을 하게 돼요. 자기장에서는 B 필드를 먼저 배우는데 그 다음에 H 필드를 또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대문자 M, 이건 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기장의 요 세 개의 필드, 자기장의 요 세 개의 필드들이 배우들이에요. 주요 나타나는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지금 폴라리제이션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연 배우라서 얘를 뭐 다이폴 모먼트, 볼륨 덴시티다 요따구로 부르지 않아요. 그냥 위에 이름이 있어. 폴라리제이션. 근데 폴라리제이션 그러면 얘는 다시 말하지만 다이폴 모먼트의 밀도 같은 거다. 근데 애초에 밀도 같은 것을 우리가 언제 처음에 시작했냐면 연속 전화 분포 이런 거 할 때 시작했었어요. 뭔가 이게 점전화처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밀도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아주 넓은 또는 고르게 이렇게 막 퍼져 있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우리가 밀도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이폴이 한 개 뭐 포인트 다이폴이 아니라 어느 한 점에 있는 다이폴이 아니라 다이폴이 어떤 부피에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P 필드 또는 폴라리제이션 P 벡터를 우리가 써야 돼요. 아시겠죠? 폴라리제이션은 이 데피니션이니까 뭐 그게 다시 뭔지를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하여튼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고 그것은 밀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만약 적분한다면 그러면 이거 P 토탈이 될 거고 토탈 다이폴 모먼트가 될 거고 어떤 부피에 대해서 적분하겠죠. 그러면 P, dV 이런 식으로 적분해서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구가 있다. 구가 있는데 내부에 다이폴 모먼트가 다 이쪽 방향이다. 그 다이폴 모먼트의 밀도가 라지 P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 전체의 다이폴 모먼트는 P는 가지고 3분의 4 파이 뭐 반지름이 R이라면 R의 상승 곱하기 스몰 p는 라지 p 벡터로부터 계산한다. 그래서 이게 스몰 p와 라지 p를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대문자 p에는 밑줄을 요 밑에다가 이렇게 획을 크게 긋고
소문자 P는 안 긋고. 원래 이게 높이로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영어 문학과냐. 그래서 P는 아래쪽에 긋고 P는 위에다 긋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대문자 P예요. 대문자 P는 크게 위에다 하고 소문자 P는 아래에 있고 이렇게 높이가 이게 맞아야 되거든. 원래 이게 가운데 이렇게 줄거가지고 그죠? 이게 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쓰기 때문에 소문자 P, 대문자 헷갈려요.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 있고 나도 헷갈릴 수 있지만 중요할 때는 표현해야 되는 구별해야 돼요. 내가 쓰는 게 지금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저는 요 획 넣는 걸 좋아하는데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구별이 안 되면 뭐냐면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P가 등장할 수가 있잖아. 그럼 비문이 되잖아. 그게 같아지는 방법은 0일 때밖에 없거든. 만약 그게 구별이 안 되는 순간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문자 P는 다이폴 모먼트, 대문자 P는 폴라리제이션. 똑같이 벡터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구별하시오. 이런 표현이 헷갈리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말이에요. 퍼져 있으면 어떤 공간에 다이폴 모먼트가 퍼져 있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쓰고 이 단위는 쿨롱 퍼 미터의 제곱의 단위를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다이폴 모먼트가 전하량 곱하기 길이기 때문에 쿨롱 미터의 단위를 가지니까 쿨롱 미터 곱하기 부피 미터의 3승. 그래서 쿨롱 퍼 미터의 제곱의 단위를 가지게 돼요. 이상한 단위죠. 이 단위는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폴라리제이션의 단위가 뭔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이폴의 밀도기 때문에 그래. 다이폴이 쿨롱 미터의 단위를 가지고 다이폴 모먼트가 그거의 밀도니까 거기다 부피 3승 곱해. 부피 3승으로 나눠야 되니까. 자, 2절로 넘어가죠. 이제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전자기에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바운스 차지 덴시티. 바운스 차지 덴시티가 무슨 말인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아웃사이드 솔루션으로서 유스풀하다. 이것도 일단 적어놓기로 하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포텐셜을 다이폴 포텐셜을 특히 4파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1 그죠? R 제곱 소문자 R인데 소스의 좌표를 R 프라임이라고 하고 필드 포인트를 스몰 R이라고 하면은 라지 R의 제곱분의 라지 R 벡터 도트 스몰 p 그죠? 이게 다이폴 포텐셜이죠. R 프라임 점에 소스 포인트가 R 프라임이고 R 점이 필드 포인트고 라지 R 벡터는 R에서 R 프라임을 뺀 거. 이 상황일 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원점에 다이폴 모먼트가 있다가 아니라 R 프라임 점에 다이폴 모먼트가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 연속 분포로 만들 거니까 이 다이폴 모먼트가 뭐 점전화처럼 뭐 포인트 다이폴 한 개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밀도로 아주 조그맣게 있다. 얘를 작게 쪼개봅시다. 작게. 그러면 그거에 의한 기여인 포텐셜도 작게 될 거고 우리가 굳이 다이폴 포텐셜을 D라고 안 쓰고 그냥 포텐셜이라고 쓸게요. 소스가 다이폴밖에 없다면 그죠? 포텐셜은 거기로부터만 계산될 거니까 작은 포텐셜은 작은 다이폴 모먼트 곱하기 다이폴 포텐셜 형태 4파입실론 R 제곱분의 P 도트 R 형태로 이렇게 써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려는지 알겠죠? dp는 라지 P 곱하기 dv니까 이걸 바꾸면 라지 P 도트 R dv 나누기 4파 입실론 제로 R 제곱 꼴이 된다 이 말이죠. 다이폴 밀도니까 다이폴의 밀도가 폴라리제이션이니까 부피. 그럼 이거 적분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적분해가지고 스칼라 포텐셜 얻으려고 해요. 얻어볼까요? R 포인트에서 스칼라 포텐셜은 얘를 적분해야죠. 적분 dp니까 d파이니까 적분 소스 볼륨에 대해서 소스 볼륨 V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4파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라지 P 도트 R dv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것도 뭐 도트 나오고 R 제곱분의 R 벡터 뭐 이런 거 비슷한 것 많이 앞에서 했었어요 우리가. 뭐 다이버전스 시오렘으로 이걸 어떻게 몇 바퀴 돌리면 다이버전스 시오렘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해봅시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걸 사용하면 될 것 같아. R 제곱분의 R 햇. 다시 말하면 R분의 R 3승분의 R 벡터. 이놈이 앞에서 우리가 숙제로 한번 내가 했던가? 그레디언트 R분의 1 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죠? 마이너스. 맞죠? 근데 여기서 이 그레디언트는 지금 R도 있고 R'도 있으니까 얘는 뭐에 대한 그레디언트예요? 어느 좌표? 소스 좌표에 대한 그레디언트죠.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그 정확하게 좌표계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R 벡터라고 이렇게 쓸게요. 근데 이거는 요 R이 라지 R이 스몰 R 빼기 스몰 R 프라임이기 때문에 얘 둘을 얘 스몰 R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랑 스몰 R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랑 부호만 바뀌거든요. 나머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레디언트 오브 R 프라임에 대한 그레디언트 R분의 1이랑 같아요. 왜냐면 R과 R 프라임의 함수인데 둘 사이에 마이너스 부호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R에 대해서만 그래요. 딴 거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안 그래. 라지 R을 스몰 R 벡터나 스몰 R 프라임으로 미분할 때는 서로 부호가 달라요. 이건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게 아직 제대로 안 했다. 이게 지금 소스 볼륨을 V 프라임으로 하기로 하니까 그걸 구별할게요. 이 볼륨도 V 프라임으로 쓸게요. 여기를 V 프라임으로 쓸게요. V 프라임은 이게 소스 볼륨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이폴들이 흩어져 있는 그 동네의 부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 표현을 쓸까요? 요 표현을 쓰면은 이걸 사용해서 쓰면은 적분 4파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R 헤스트가 이걸로 바뀌니까 이건 그대로 쓰고 P 도트 그레디언트 R분의 1 dv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가 뭐를 미분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로를 하나 쳐주는 게 센스. 그레디언트가 얘만 계산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자, 됐어요. 이거 지금 뭐에 대한 거다? R 프라임에 대한 미분이죠. R 프라임에 대한 미분을 이렇게 계속 쓰고 다니기 힘드니까 밑에다 이렇게 쓰고 다니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델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프라임 코디네이트에 대한 미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기호를 썼어야 되죠. 일단 델 프라임 R분의 1 이렇게 쓸게요. 여기까지 가로를 치는 게 사실은 완벽하죠. dv 프라임 자, 좋아요. 그러면 여기 P 도트 델 프라임 R분의 1 뭐 이런 연산이 필요한데 P 도트 델 프라임 R분의 1 이런 연산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가우스 다이버전스 시오렘을 사용해서 서피스 적분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라이프니츠 룰을 써서 두 개의 함수가 곱해졌을 때 앞에 거 미분 또는 뒤에 거 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중에 뒤에 거 미분 꼴이니까 이걸 라이프니츠 룰로 쓴다면은 델 프라임 P R 그러니까 R을 밑에서 보내면 R분의 P 여기 다이버전스가 있어야 할 테고 빼기 앞에 건 미분이니까 앞에 거 마이너스 R분의 보내고 다이버전스 P 이렇게 쓰면 되겠죠? 프라임 라이프니츠 룰이죠.
기본적으로 이거죠. F 곱하기 G 프라임은 F 프라임 G 빼기 F 프라임 G, FG 프라임. 그러니까 이항하면 FG 프라임은 뭐 FG 프라임 빼기 F 프라임 G 이렇게 쓴 거잖아요. 지금 요 두 개가 얘랑 얘랑 얘를 미분해야 되니까 앞에 놈 미분한 거 이리 가고 뒤에 놈 미분한 거 이리 가고 라이프렌즈 룰이니까 요 안에 있는 항을 저 두 항으로 쓸 수가 있고 특히 저 첫 번째 항이 가우스 다이버전스 요령을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항은 또 문제이지만 두 번째 항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 R분의 1을 빼냈으니까 R분의 1을 미분 밖으로 빼내는 게 중요하니까 두 번째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앞에 식을 이거 1번이라고 하면은 1번 식을 요걸 사용해서 바꾸면 4파 입실론 제로는 앞으로 빼고 적분 다이버전스 프라임 도트 R분의 라지 P 가로 닫고 dv 프라임 소스 볼륨에 대해서 첫 번째 적분이고 두 번째 적분은 빼기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1 그냥 이거는 여기 좀 지워도 되겠죠? R분의 델 프라임 도트 P dv 프라임 소스 볼륨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두 항으로 써졌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항은 딱 봐도 가우스 다이버전스 theorem 쓰기 좋게 생겼죠. 가우스 theorem 쓰면 가우스 theorem 쓰면은 얘 뭐예요? 서피스 적분으로 바뀌겠죠. R분의 P 도트 dA 프라임 면적 적분이 될 거고 서피스 프라임에 대해서 표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으로 바뀌겠죠. 됐죠? 이거를 면적 벡터인데 노멀 벡터 방향을 n 프라임이라고 쓰고 dA 프라임 이렇게 쓸게요. 이게 보기 좋을 테니까. 자, 이제 다 됐네. 우리가 뭐 한 거죠? 다이폴이 연속 분포되어 있을 때 다이폴의 밀도를 폴라리제이션 벡터라고 한다. 이건 정의고 요 적분을 이걸 적분한 거예요. 지금 부피 적분한 거죠. 소스 볼륨에 대해서. 약간 그림이 좀 하나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소스가 지금 그림을 어디다 그리지? 이쪽에다 그릴게요. 소스가 여기 어디 원점이 있다고 하고 여기쯤에 지금 소스가 로컬라이즈 돼 있어요. 요거 표면이 서피스 S 프라임이에요. 여기에 소스들이 있어요. 소스가 있단 말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dv 프라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요 내부에 폴라리제이션 벡터들이 막 있어요. 요 놈이 원점에서 지금 요 dv 프라임까지 있는 요 좌표가 r 프라임 좌표고 여기 밖에 요 소스 볼륨 밖에 뭔데 여기쯤에 P점이 있어요. 여기가 전 P야. 여기가 필드 포인트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 다이폴이 여기에 주는 기여. 우리가 지금 이걸 계산하고 있죠. 이게 지금 필드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요 벡터가 지금 라지 R 벡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스는 로컬라이즈 되어 있고 필드 포인트는 소스 밖에 있는 걸로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지만 아웃사이드에 유스풀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이폴 전개 같은 걸 하는 거는 먼 원거리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솔루션을 가지고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아웃사이드 솔루션 이런 픽처에서 이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한 건 스칼라 포텐셜이고요. 자, 다 했는데 보면 이 첫 번째 항은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P 도트 N 프라임 DA 면적 적분이고요. 두 번째 항은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썸씽인데 마이너스 4를 1이 위에다 딱 얹어 놓으면요. 이 자리가 뭐가 있어야 될 자리죠?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something dv 이거 뭐예요? 이 자리에? 전하 밀도가 있어야 될 자리잖아.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Q 모노폴이 있어야 될 자리니까 이게 딱 이 자리는 전하 밀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전하 밀도가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4파 입실론 제로
이거 면전화 밀도가 있으면 되는 자리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B라고 써요. 바운드 차지, 서피스 바운드 차지 덴시티. 얘는 시그마 B라고 쓰고 얘는 로 B라고 써요. 얘는 볼륨 바운드 차지 덴시티. 바운드 차지란 말을 처음 하는데 바운드 차지의 반대말은 프리 차지예요. 자유전화, 자유로이. 바운드 차지 도대체 뭐냐?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여기다 좀 미리 설명을 할까? 분자 구조를 가진 어떤 여기 양전화, 음전화, 다이폴이라는 건 이런 건데 이거 양전화, 음전화를 뗄 수 없거든요. 서로 극성이 다르니까 가까이 만약 애들이 가까이 어느 정도 이상 가까이 가버리면 떼는데 어마무시한 많은 힘이 들어요. 얘들의 쿨롱의 힘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가까울수록 힘이 세지잖아. 얘들이 안 들러붙는 게 신기한 거지. 안 들러붙는 게 신기한 거예요. 거꾸로. 안 들러붙는 이유는 제가 언제 한번 설명했을 텐데 페르미온이라서 서로 같이 있기 싫어한다고. 그 정도 이유 정도밖에 없어요. 아니면 들러붙어야 돼. 양전 엄전하니까. 그런데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다이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을 서로 떼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우린 힘이 세죠. 원작 스케일에 이 정도로 우리가 뭐 분필 부시듯이 쉽게 부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부서지지만 그러나 얘 스케일로 봐서는 그 힘은 굉장히 큰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하들은 서로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서로 묶여 있다. 그래서 바운드 차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다이렉트릭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 대부분 뭐 투명한 물질 또는 뭐 나무 같은 거, 쇠 말고 고무 같은 거, 뭐 사람 피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이렉트릭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공기도 뭐 다이렉트릭으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바운드 차지들로 되어 있어요.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니지 않고 자유전자가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공간을 우리가 금속이라고 했잖아. 금속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 그죠? 중간고사 범위였죠? 여러분들이 금속 모르는 것 같으면 다시 또 기말 시험에 또 물어봐야 되나? 기말 시험에는 이제 기말 시험의 주된 대상은 이 바운드 차지와 기타 등등이 되는데 이 바운드 차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메커니즘인데 그거는 전자기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요. 원자 핵물리 뭐 양자역학 뭐 이런 것들이야. 얘들이 왜 붙어 있냐 이야기하면 그건 전자기 범위 밖에 있어요. 전자기 안에서는 걔들이 왜 붙어 있는지를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워. 그냥 붙어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면 그보다 더 마이크로스코픽한 스케일로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하는 전자기는 매크로스코픽 전자기예요. 큰 규모로 봤을 때 1mm 거리에서 1cm 거리에서 이런 100m 거리에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운드 차지가 이렇게 있으면 가까이 있으니까 멀리서 보면 넷 차지 제로 아니냐. 멀리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0 아니야 0? 써놨는데 0 아니야? 선생님 괜히 쓴 거 아닙니까? 이런 거라면 도대체 이거 밀도로 아무리 해봐야 0 아닐까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내가 해줄게요. 이런 다이폴들이 요 수박 같은 모양의 죄다 한 방향으로 정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다이폴을 좀 과장해서 그릴게요. 위쪽으로 플러스, 옆에 다이폴은 이렇게, 그 옆에 다이폴도 이렇게, 아래쪽 다이폴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다 그려야지만 내가 중간 생략.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위에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중간부터 시작해서 요 위에를 위쪽을 요만큼 잘라서 보면 어떻게 돼요? 테두리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 제가 이렇게 이 서클한 요 부분에는 양전하만 있죠? 다시 말하면 북반구의 서피스에는 양전하만 존재해요. 또 이쪽 남반구의 서피스에는 남반구 서던 헤미스피어의 서피스에는 네거티브 차지만 존재해요. 그게 여기 나오는
시그마 B예요. 표면에 있잖아. 소스 볼륨의 표면. 소스, 요게 소스 볼륨이야. 이 볼륨, 소스가 있는 그 볼륨의 표면에 존재하는 서피스 덴시티는 0이 아니라니까? 이 총합은 0인데 이 표면에 요 표면만 이야기했거든. 요 북반구에는 양전하, 남반구에는 음전하예요. 그래서 얘는 0이 아니에요. 요런 문제는. 그럼 요 다이버전스 P는 언제 나타나냐? 다이버전스 P는요. 이것과는 좀 다른 상황인데 다이버전스 P는 다이폴들이 뭐 어떻게 말해야 돼? 다이폴들이 이렇게 좀 흩어질 때 다이폴들이 이쪽에서는 촘촘히 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다이폴들이 촘촘하게 있던 다이폴들이 이쪽 가면서 멀어지면서 좀 더 듬성듬성해지면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해지면 이쪽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제가 이런 볼륨을 잡는다고 하면 이렇게 볼륨을 잡으면 여기는 로컬하게 예를 들어서 양전하의 밀도가 높은데 요 동네쯤 가면은 양전하의 밀도가 낮아지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다이버전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값이 0이 아닌 값이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이유로 다이버전스가 있으면 이 값이 0이 안 돼요. 그 값이 로 B예요. 얘는 P가 일정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다이폴의 밀도가 일정하지 않을 때 얘는 생기고 이 서피스 바운처의 덴시티는 거의 항상 생겨요. 항상 있어. 그러니까 둘 중에서 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애는 밑에 놈이죠, 사실은. 얘가 더 자주 얘는 거의 항상 있는 거니까. 얘는 띄엄띄엄 있어요. 이게 있으면 어려운 문제지. 본질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가끔 있고 얘는 거의 항상 있어요. 자, 그래서 요약하면 포텐셜을 우리가 실컷 계산했더니 요 포텐셜로부터 시작했는데 실컷 계산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기억하기 쉬운 형태가 됐어요. 4파 엡실론 제로 R분의 시그마 B 요 R 프라임 포인트에 있는 거죠. DA 프라임 적분 이 항과 볼륨에서 4파 엡실론 제로 R분의 로비 R 프라임 점이죠. DV 프라임 이 적분 두 개로 써진다. 이거죠. 이거는 뭐 하나는 서피스 차지 덴시티 같이 보이고 B라고 썼으니까 바운드 차지인지 알지. B만 없으면 뭐 앞에서 봤던 그냥 면전화 밀도 같은 거잖아. 그래서 B라고 쓰면 이렇게 써놓고 함수 꼴은 기억하기 좋은 꼴이죠. 그러나 요게 기억하기 어렵지. 요 데피니션 기억하기 어려워요. 데피니션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하면 로 B는 종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프라임 아니 다이버전스 프라임 P 벡터 시그마 B는 P 도트 N 프라임 이것들이 덴시티인데 얘는 볼륨 덴시티고 이건 서피스 덴시티다. 이것들이 바운드 차지들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 기억하기 어려워요. 저도 학부 2학년 때 이거 머릿속에 안 들어가가지고 꽤나 짜증났던 것 같아. 이거 도대체 외워지지 않는 패턴인데 시험 볼 때까지 어떻게 꾸역꾸역 넣을 수 있어요. 시험 볼 때까지 꾸역꾸역 넣고 있으면 뭐 착하다 그래. 시험 볼 때도 안 넣고 있으면 이런 이렇게 돼요. 그것만 차이야. 두고두고 여러분들 알고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당분간은 좀 외워지지 않을 거야 아마. 노력해야 돼. 몇 번 쓰고 해봐야 돼요. 자, 함수 꼴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고 유도 과정도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예제를 풀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예제.
1과 2 영역이 서로 다른 미디엄 1과 미디엄 2가 있다. 미디엄 1에는 폴라리제이션 벡터가 뭐 이렇게 P1 벡터다. 미디엄 2에서는 폴라리제이션 벡터가 뭐 이렇게 돼 있다. P2 벡터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시그마 B는 무엇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책 순서랑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말로 되어 있는 걸 내가 그림으로 썼을 수도 있고. 자, 어떤 경계면이 있어요. 여기 미디엄 1 폴라리제이션 덴시티가 있어요. 다이렉트릭이라는 이야기죠. 여기도 미디엄 2 다이렉트릭이라는 이야기예요. 대륙 이쪽에서는 다이폴 모멘트가 이쪽 방향이고 여기는 이쪽 방향이라는 이야기지. 쫙 골고루 퍼져 있어요. 시그마 P 여기서 이 계면에만 있겠죠. 보나마나 이 서피스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값이 얼마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두 벡터를 더한 다음에 거기다 노멀 벡터를 곱해버릴까? 안 돼요. 왜? 이 노멀 벡터라는 건 항상 아웃워드 노멀이거든. 자기 기준으로 바깥쪽, 소스가 있는 쪽을 기준으로 바깥쪽이어서 P1, 요 1번 요 물질, 요 볼륨을 기준으로는 이 서피스, 그래서 요쪽, 여기 이게 N1 벡터고, N1 프라임 벡터고, 2번 물질을 기준으로는 요 아래쪽이 노멀 벡터예요. N2 프라임 벡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방향이 거꾸로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려면, 시그마 B를 구하려면, 시그마 B1과 시그마 B2를 각각 구해서 더해야 돼요. 1번 미디엄 때문에 생기는 서피스 바운드 차지 덴시티와 2번 미디엄 때문에 생기는 서피스 바운드 차지를 각각 구해야 돼요. 이거는 P1 도트 N1 프라임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고, 이 놈은 P2 도트 N2 프라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이 둘은 서로 방향이 반대인지 알고, 보통 1에서 2로 갈 때 우리가 이거를 n으로 보통 쓰니까요. 이걸 n이라고 쓰면은 n1 프라임은 n이고 n2 프라임은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n 도트로 정리하면 이게 p1 이 뒤에가 빼기 p2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 되겠죠? 서피스 바운드 차이 덴시티는 이 두 벡터의 차이에다가 노멀 벡터, 어느 한 방향의 노멀 벡터를 곱한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예제였어요. 그림에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았죠? 이 두 개 중에서 요거 밑에 거 사용했죠? 이 두 개 중에 내가 요거 밑에 게 자주 등장한다고 그랬잖아. 서피스 요건 거의 항상 있어야 되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 놈은 간혹 있지만 중요하니까 있는 거고. 자. 재밌는 레마크를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운드 차지 덴시티는 기본적으로 바운드 차지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와 쌍으로 있어야 되는 다이폴 같은 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총합을 구하면 항상 0이 돼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전체를 다 인티그레이트 할 수 있다면, Q 토탈, 뭐 QB 토탈 이런 게 있다면 이걸 구한다면 이건 0이 돼야 돼요.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쓴 데피니션 가지고 먼저 시그마 B 얘는 DA 프라임 적분해가지고 구하고, 그 다음에 로비 이 볼륨에 대해서 적분해서 구하면 되겠죠? 각각 따로따로 구해서 우리가 더해보자고요. 이게 이제 Q 토탈일 텐데 이게 0이 되는가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뭐였죠? P 도트 N 정의를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고 있죠. 이놈은 마이너스였고 다이버전스 프라임 P 그죠? 였죠? 자, 이제 보니까 어때요? 뭐가 좀 보이나요?
요 가우스 다이버전스 theorem 쓰면 요거는 마이너스 서피스에서 p 벡터의 서피스 면적적 분하냐. 요게 요 놈 아니에요. 마이너스 5 붙었네. 똑같지? 0. 맞다. 당연한 이야기. 마치 전화가 왕창 생기는 것 같지만 전화가 이렇게 갈라져서 보일 뿐이지 총합은 0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이 볼륨이 유한한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이게 언젠가 이 머티리얼이 끝날 거잖아. 바깥쪽에 진공이 있을 테니까 거기 바운더리가 있고 그 바운더리까지 다 가서 전하를 다 더한다면 전하의 총합은 항상 0이에요. 기본적으로 얘들은 바운드 차지이기 때문에 쌍극자, 양전하와 음전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 더하면 무조건 0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인사이드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전에 우리가 본 포텐셜 형태는 아웃사이드 다이폴이 있는 소스 볼륨의 바깥에서 유효한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었기 때문에 인사이드를 보기 위해서는 약간 철학적인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전자기 배울 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머티리얼 속에 들어가서 전자기를 만약 한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머티리얼은 빽빽하고 거기 양전하, 음전하들이 막 있는데 그 한 곳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전기장을 잰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실험 불가능하잖아.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일단 우리가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앞에서 구한 포텐셜을 그냥 쓰자. 먼저 첫 번째 그냥 쓰자 전략. R분의 ρB dV 프라임 V 프라임 4파입0 R분의 시그마 B dA 프라임 서피스에 대해서 이 폼을 그대로 쓰자.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앞에 솔루션이 원래 아웃사이드 솔루션인데 필드 포인트가 소스 볼륨 안쪽으로. 아까 소스 볼륨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다이폴 덴시티들이 막 있는데 여기가 원점이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까지가 R 프라임 벡터인데 필드 포인트가 요 안에 어디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R 포인트 이렇게 해도 이게 R 벡터인 거고 이게 지금 전피예요. 이 상황도 아웃사이드가 아니잖아. 소스 볼륨에서 확실히 바깥으로 나가진 않았는데 여기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니까. 왜냐면 얘가 멀리 떨어져 있긴 하거든.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항상 멀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생각하면 여기 먼 거죠. 그래서 이거 확장해 보자는 게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이크로스코픽한 픽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전기장 E벡터라고 안 쓰고 이거를 스몰 E벡터. 이 노테이션은 이 책에만 등장해요. 다른 책에는 이거 말로 나오는데 이 책에는 이걸 스몰 E벡터라고 물질 속으로 들어가서 전기장은 뭐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다른 벡터로 써보자 이거예요. 막 이렇게 쓴다면 여기 뭐가 유효한 방정식이겠냐 이런 거죠. 이거는 되겠냐? 이거 보는 거예요. 로 오버 입실론 제로. 다이버전스 이 필드의 다이버전스가 로 오버 입실론 제로였는데 이건 유효할까? 아마도 로가 바뀌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M이라고 쓰자. 이거 이제 마이크로스코픽 charge density겠죠. 요 E는 지금 마이크로스코픽
E 필드라는 이야기죠. 뭔가 스몰 스케일에 맞는 E 필드도 있고 스몰 스케일에 맞는 전화 밀도도 있고 다 쌍으로 같이 바뀐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컬은 어떻겠나? 컬은 똑같을 것 같아. 정전기는 똑같이 할 수 있을 테니까 스칼라 포텐셜 잡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컬은 똑같이 0일 거다. 이거 두 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E는 뭐냐? 얘는 마크로스코픽이라고 부르는데 마크로스코픽 E 필드 마크로스코픽 일렉트릭 필드는 대문자 E예요. 대문자 E의 이름이 E 필드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 E 필드였잖아요. 근데 이게 다이렉틱이란 매터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정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는 전기장을 매크로스코픽 E 필드라고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E 필드는 전부 다 매크로스코픽 E 필드예요. 요 수식어는 흔히 생략하죠. 당연한 거니까. 마이크로스코픽은 좀 특별한 거고 얘는 원래 디폴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E 필드가 매크로스코픽 E 필드예요. 얘는 이걸로부터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냐? 평균 값일 거다. 뭐죠? 부피 평균. 보통 이런 기호가 이제 평균 기호인데 마이크로스코픽 E 필드가 있으면 그 동네를 죄다 볼륨 에버리지를 하면 그 평균 값이 매크로스코픽 E 필드일 거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센티미터 스케일에서 또는 미터 스케일에서 E 필드는 이런 마이크로스코픽 E 필드가 있더라도 그거를 평균하면 결국 우리가 보는 거가 얻어져야 될 거니까 이런 관계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요것들을 사용해서 요런 픽처를 사용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컬 요거는 컬 평균 E 필드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그죠? 요거는 당연히 0이죠. 이쪽이 0이니까 얘도 0이겠네. 평균 값의 E 필드도 0일 거다.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기호대로 쓴다면 다이버전스 E 필드 평균값. 근데 이거는 이건 뭐예요? 로 오버 입실론 제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우스 법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평균 하든 안 하든 여기 마이크로스코픽 차지 덴시티인데 이걸 좌변을 평균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걸 하기 위해서 다이버전스 E라는 연산 전체를 볼륨 에버리지를 한번 해보죠. 이건 사실 어려운데 다이버전스 먼저 한 다음에 볼륨 에버리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기호로 쓴 다음에 뭐 이런 식이거든요. 다이버전스 E dV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쓸게요. dV 한 다음에 전체 볼륨으로 나눈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그래서 얘가 이 안에 거는 저기 등식이니까 로 m 오버 입실론 제로고 dv 적분 나누기 v인데 부피 평균이니까 부피 평균한 게 이거잖아요. 부피로 나눈 거잖아요. 이게 부피 적분한 다음에 부피로 나눈 건데 여기 로 m이 이게 입실론 제로는 밑으로 빠지더라도 로 m에다가 볼륨 곱한 다음에 적분한 로 m이 그러니까 밀도고 전화 밀도인데 마이크로스코픽한 전화 밀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부피 적분한 다음에 다시 부피로 나눈 거니까 이게 이 볼륨이 작다면 이 볼륨이 적당히 작기만 하면 물론 이제 어텀 스케일로 가면 어차피 요 전기장이랑 비교를 못 하니까 여기서 지금 볼륨 에버리지 하는 볼륨을 뭐 밀리미터 또는 센티미터 스케일 정도만 된다면 얘는 로엠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엠 오브 입실론 제로. 그래서 그렇고 보니까 만약 우리가 마이크로스코픽한 픽처로 스몰 E 필드를 생각한다고 하고 그게 만약 서로 다른 마이크로스코픽한 차이 덴시티를 가진다고 해도 그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매크로스코픽한 전기장으로부터 얻는 매크로스코픽한 차지 덴시티와 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냥 뭐 대단한 라직은 아니에요.
한 밀리미터 정도 스케일, 센티미터 정도 스케일에서 볼륨 에버리지를 했을 때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결국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그 스케일이니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로 M은 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뭐죠? 다이렉트릭이죠. 여기서 그 로 M이 뭐냐면 서피스 표면에 있는 얘들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정도의 볼륨은 생각하는 거거든. 뭐 한 센티미터 정도의 구는 생각한 거. 요 안에 요 정도 볼륨 에버리지를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이 정도 볼륨은 우리가 여기서 한 밀리미터의 큐브 정도 되는 볼륨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 센티미터의 큐브 정도 되는 볼륨을 생각하자고 합시다. 이거 전체는 센티미터인데 요 안에 밀리미터의 3승에 해당하는 작은 볼륨.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평균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안에는 요 서피스가 들어있지 않죠. 서피스 전화미터로 요 표면에만 있을 거니까. 내부에 있는 건 로 B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 M을 계산하면 요 놈은 로 B가 나오게 돼요. 뭘 한 거죠? 결국 로 B다. 어디서? 어떤 다이렉트릭 안에서는 전하밀도를 우리가 다이렉트릭 미디엄 속에 들어가서 전하밀도 잰다면 그 값은 로 B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크로스코픽 이 필드는 그 로 B로부터 똑같이 구해질 수 있다 이야기죠. 왜냐면 여기 두 개가 써 있으니까 마치 포텐셜을 주는 소스가 얘도 있고 두 개 있는 것 같아서 좀 헷갈린단 말이야. 보통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는 무한대 공간까지 가서 요 항을 0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매크로스코픽 이 필드는. 근데 메터 속에 들어가면 요 서피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얘도 소스고 되게 헷갈려요. 소스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메터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메터 속에 있는 전하밀도는 로 B밖에 없거든. 결국 그래서 그놈이 이 필드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지나가는 길에 한 example, 파라데이 experiment. 파라데이 익스페리먼트라는 건 뭐예요? 투 스텝이에요. 무한전화 밀도 평면, 평행 반축전기. 여기엔 플러스 Q, 이쪽에 마이너스 Q 이렇게 대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차지합시다. Q, 마이너스 Q를 커패시터에다가 차징을 시키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차징 시켰을 때 포텐셜 디퍼런스가 있을 텐데 포텐셜 디퍼런스를 델타 파이 제로라고 합시다. 델타 파이가 요만큼 매저됐다. 그러면 전하량이 있고 요거 있으니까 최초의 이 전기 용량은 Q 나누기 델타 파이 제로인가 보다. 로 계산되겠죠? 이거 얻어놓고 C0. 넘버 2, 두 번째 스텝.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이에 미디엄이 없는 상태로 진공 앞에서 했던 것처럼 축전기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 스텝으로 여기다 미디엄을 채워봅시다. fill 유전체, 다이렉트릭스를 유전체라고 번역하거든요. 다이렉트릭을 채우는데 이거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뭐 전하를 유지하면서 채우는 방법이 있고 포텐셜 디퍼런스 유지하면서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뭐 선택이에요.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하를 유지하면서 하도록 합시다. while keeping Q constant. 그러고 나서 델타 파이를 재봅시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전위차가 재지겠죠? 이번에는 델타 파이가 재졌다. 그러면 이때 바뀐 전기 용량은 Q는 똑같고 델타 파이가 바뀌었으니까 Q 오브 델타 파이 이렇게 되겠죠? 전기 용량이 다르죠? 사이 미디엄이 채워졌으니까 전하량은 똑같더라도 전기 용량은 달라요. Q 나누기 델타 파이니까 전위차가 바뀌어서 자 그런데 전위차는 여기서 이제 전위차가 어느 쪽이 크겠냐? 리절트는 델타 파이가 델타 파이 제로보다 작아요. 이게 리절트야. 익스페리멘탈 리절트야. 실험을 해봤더니 이 실험을 하면은 미디엄을 사이에 채우고 나서 전위차를 재면 전위차가 줄어들어요. 네? 줄어든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가 작아졌으니까 분모가 작아지면 얘가 커진 거잖아요. C가 C0보다 커진다. 미디엄을 채우면 전기 용량이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걸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생각해 보면 전위차는 음극에서 양극까지 전기장의 선적분, 그죠? 최초의 전기장, 이건 전하가 그 매터가 없을 때죠. 그러면 거리를 그냥 직선 경로로 한다고 하면 이게 그 다음에 이게 크기만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은 이 마이너스가 사라지죠. 그래서 2 곱하기 거리 t 이렇게 되겠죠. V는 2d 꼴이 될 텐데 여기서 전기장을 E0d라고 합시다. 오케이, E0d. 이게 처음 상태. 나중 상태의 포텐셜의 디퍼런스를 잰다면 그거는 마이너스 플러스까지 이 필드의 선적분이 될 거고 이거는 2 곱하기 d 이렇게 될 텐데 포텐셜이 작아진다 이 말은 뭐냐면 전기장도 작아진다 이 말이죠. 전기장도 나중 전기장이 작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이 많은 학생들을 헷갈리게 하는 포인트예요. 이게 전하 밀도가 이게 축전기는 너무나 이게 익숙한 주제라서 1학년 때부터 잘 알고 있는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고정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기 용량은 입실론 제로 A 나누기 T 고정 불변 이렇게 V는 2D V를 누가 바꾸지 않으면 근데 V를 바꾼 거죠 지금. V를 바꾼 거 V가 바뀌었잖아. 델타 파이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2가 바뀐 거고 2가 작아졌는데 학생들이 이 부분을 한 바퀴 삥 돌고 나서 꼭 헷갈려요. 아, 전기장은 프리차지로부터만 계산되는 거니까 그러면 헷갈려 틀려버려요. 전기장 안 바뀌어. 그러면 이제 다른 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틀린 길로 가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맞는 실험인데 이게 실험이니까 패러데이의 실험이니까 맞는 실험인데 학생들이 이걸 사고 실험을 하다가 꼭 전기장이 바뀐다는 생각을 못 해갖고 꼭 틀려요. 전기장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전위차도 똑같아지고 전위차가 똑같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바뀌어야 돼? 전하량이 바뀌어야 돼. 근데 문제는 전하량을 유지했거든. 전위차를 유지하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똑같이 전위차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 전하량을 유지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전하량을 유지하는 문제는 고립계 문제예요. 이거 고립시켜놓고 다이렉트를 밀어넣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완벽한 고립계는 아니지. 전하는 고립되어 있지만 유전체를 그냥 밀어넣는 과정에서 힘이 들거든요. 에너지가 투입돼야 돼. 공짜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출입이 있기 때문에 그 완벽한 고립계가 아닌데 그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포인트죠. 고립계니까 아무것도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해서 전기장도 안 변하고 포텐셜도 안 변하고 다이렉트 집어넣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거. 그러면 전기 용량도 생기면 안 되겠네? 한 바퀴 빙 돌아서 그게 틀리게 되는 버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맞는 설명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전기장이 줄어들었다는 거를 좀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할게요. 저쪽으로 가면 화면 글씨가 안 보이니까. 전기장이 줄어들었다는 것 때문에 로컬 필드라는 개념이 생겨요. 디폴라리제이션 또는 로컬 필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나중 전기장이
처음 전기장보다 줄어들었잖아요. 게다가 이건 방향이 같을 거 아니야. 방향은 빤하잖아요. 아래쪽 방향일 거니까 전기장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 되니까 방향이 저쪽인데 뭔가 약간 줄어들었으니까 같은 방향이고 줄어드는 거. 그거를 이 책대로 하면 EB라고 합시다. EB 필드. 뭔가 어떤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가 어디서 왔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그걸 생각해 보면 간단한 그림을 하나 그리면 되는데 이 도체판을 위아래다 그리고요. 이쪽에 양전화 있고 음전화 있고 이쪽에 플러스라고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이쪽에 음전화. 판을 좀 두껍게 그립시다. 양쪽 도체판이에요. 양쪽 도체판에 이렇게 전화들이 대전돼 있고 사이 내부 공간에 다이렉트를 채웠죠. 다이렉트를 채웠는데 너무 많이 칠하면 나중에 보기 힘드니까 내부 공간에 다이렉트를 채웠어요. 이제로 필드는 뭐예요? 좀 전에 봤지만 매터가 오기 전에 필드죠. 매터가 생기기 전에 필드니까 그걸 저는 여기 또 끝까지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놓을게요. 이게 이제로를 상징한다고 합시다. 길이가 그거에 비례한다고 하고. 근데 나중에 이 필드, 매터가 들어온 다음에 이 필드는 줄어들었다 그랬죠. 나중에 이 필드는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어요. 뭐 여기서부터 맞춰서 그릴까? 그럼 이 차이만큼이 뭔가 반대 방향으로 액션하는 놈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필드를 방해하는 놈이. 그게 어디서 왔겠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뭐 있어요? 로비, 시그마 B, 매터가 들어가면 이거 두 개 있잖아. 로비 뭐였죠? 마이너스 그레디언, 다이버전스 프라임 P. 시그마 B는 뭐였죠? P 도트 N 프라임. 로비 있겠어요? 다이버전스가 있을 것 같아? 이 매터가 균일하게 채워졌다. 물론 매터가 어떻게 채웠는지 아무도 말한 적이 없어요. 아무 말 없으면 그냥 균일하게 채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균일하게 채웠으면 얘는 아니겠지? 아마도 얘일 거예요. 얘는 어떻게 생길까? 폴라리제이션이 전기장 방향으로 생기냐 안 생기냐에 따라 이 문제 사실 다른데 이 문제에 많은 문제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는데 파라데이 실험할 때는 아직 그걸 몰랐겠지. 파라데이가 처음에 실험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파라데이가 이런 다이렉트릭 또는 뭐 더 나가서 뭐 멀티페로이까지 굉장히 많은 족적을 남겨놨어요. 파라데이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어 생각보다 옛날에. 그 실험 중에 이런 실험들이 많았는데 처음부터 그냥 이 지구의 가장 흔한 물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개념이지만 linear and isotropic and homogeneous LIH라고 하는데 LIH라는 특징을 가진 다이렉트릭이 대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전율 뭐 입실론이라고 쓰는 물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학부 때도 입실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야.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 리니어, 아이소트로픽, 앤 호모지니스 뭐 위치에 상관없이 그냥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위치에 똑같이 상수다. 유전 상수가 방향성 높고 요거의 특징이 이 필드가 걸리면 그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폴라리제이션이 생겨요. 그 이야기가 좀 생략되어 있는데 이 필드와 평행한 방향으로 폴라리제이션이 생기는데 그 폴라리제이션 어디서 와? 보면 이 필드 반대 방향이 돼야 되죠. 바운스 차지 어떻게 되는지 좀 내부 볼륨을 조금 이렇게 박스로 쳐갖고 여기까지 내부 볼륨이라고 할게요. 약간 에어갭을 좀만 둡시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폴들이 배양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배양을 하는 게 좋겠어? 당연히 전기장 방향으로 배양하는 게 좋죠. 그래야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이쪽 방향으로 배양을 하게 돼요. LIH의 특징을 갖게 된다면 나중에 배우게 될 개념이에요. 폴라리제이션 방향으로, 전기장 방향으로 다이폴 모먼트 방향이 평행하게 가야 에너지가 낮아. 왜? U가 마이너스 P 도트 E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야 에너지가 낮거든. 다이폴 모먼트가 전기장 방향으로 평행할수록 에너지가 낮아요. 반대 방향이면 에너지가 올라가. 에너지가 낮은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있던 놈도 이렇게 돌아가. 근데 그렇게 리니어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또 LIH 다이렉트릭 특징이에요. 나중에 배우게 될 개념이야. 지금 그래서 보기만 합시다. 그래서 다이폴들이 이렇게 다이폴 번데기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향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서피스 바운드 차지 덴시티가 이쪽 표면에는 뭐가 있어? 플러스 차지들이 있죠? 플러스 시그마 B들이 존재하죠? 시그마 B가 양수인 레이어들이 존재하게 되고 위쪽 레이어에는 뭐가 존재해?
마이너스 차지들이 존재하죠. 시그마 B가 네거티브가 존재하죠. 양전하층과 음전하층이 양쪽 끝에 있어요. 서피스 차지 덴시티가. 그러면 요것들 사이에 전기장, 요것들이 만들어내는 전기장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래서 그게 요만큼인 거죠. 그게 EB인 거예요. 여기 나타나는 요 EB, 뭐 더하기 EB라고 쓸까요? 벡터니까 더하기라고 씁시다. 방향은 반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반대 방향. 요 놈이란 말이에요. 요 놈. 요 놈은 어디서 와? 요 놈들에서 온단 말이야. 요 양전에서 음전화 방향으로 전기. 요것들 합쳐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합쳐야 마지막에 요 전기장이지. 요거랑 요걸 합친 거지. 프리차지에 의한 바깥쪽 이거는 외부죠. 외부에 의한. 그다음에 요 내부에 있는 바운드 차지, 서피스 바운드 차지 덴시티에 의한 반대 방향. 이것들 더해서 그래서 전기장이 줄어들었어요. 복잡하죠. 내부까지 다 이해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 없이 우리가 이제 파라데이 그런 거 없이 시작을 한 거야. 그런 거 알았으면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하다 보니까 점점 파다 보니까 점점 희한한 일이 많이 있는 거지. 처음엔 몰라요, 다 누구나. 오케이. 라스트. 이 시간의 라스트. 세 번째. 오케이. 두 번째까지 우리가 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했었어. 노트에 보면 내가 이거 지워버렸는데 첫 번째 마이크로스코픽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 이 필드의 캐버티 데피니션이다. 어려운 말인데 캐버티 데피니션. 이건 번역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다이렉트릭 속에서 어떻게 전기장을 잴 건가? 전기장을 어떻게 측정할 건가? 좀 전에 뭐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재서 평균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가장 확실한 건 그냥 재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잴 수만 있으면 재는 게 좋은데 매터가 있어요. 이게 매터야. 매터 속에서 전기장을 재고 싶어. 근데 매터 속에다가 작은 구멍을 파자. 이게 마이크로스코픽 캐버티라는 의미예요. 구멍을 요만큼 파요. 구멍을 웬만하면 니들처럼 파요. 길게, 한쪽 방향 길게 파요. 그렇게 나거나 요 내부에서 전기장을 재자 이 말이에요. 니들 어떻게 팔지는 나한테 묻지 마세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다. 매터 속에서 전기장을 재자는 이야기나 매터 속에다 바늘을 파서 그 안에서 재면 된다는 이야기나 뭐 어차피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멍을 판 다음에 다시 메꾼 다음에 어떻게 뭐 구멍을 파서 디텍터 심고 다시 메꾸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죠. 현재 세상에는 될 수도 있겠어요. 나노테크가 있으니까. 옛날엔 불가능했지만. 자, 뭐가 되냐? 넣으면은 전기장의 경계 조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전기장의 중요한 경계 조건. 탄젠셜 컴포넌트 연속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매터 속에서 전기장이 있을 텐데 그놈이랑 요 내부에서 전기장은 탄젠셜 컴포넌트잖아요. 둘 다. 매터 속의 전기장과 요 내부의 캐버티 속에서의 전기장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탄젠셜 컴포넌트는. 그죠? 그래서 길게 판 거야. 길게 파면은 요 내부에 그럼 노멀 컴포넌트는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노멀 컴포넌트 어떻게 해? 노멀 컴포넌트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바운드 차지 덴시티 있을 거고 저기 있었잖아. 바운드 차지 덴시티 있을 거니까 여기 노멀 컴포넌트잖아. 바운드 차지 덴시티 때문에 노멀 컴포넌트 생기지 않겠어? 이쪽 방향으로 추가되는 놈 생기지 않아? 그래서 이거 바늘같이 판 거지. 길이가 짧잖아. 바운드 차지가 있더라도 그거가 요 바늘 끝이란 말이에요. 면적이 좁아. 서피스가 작아. 그거의 서피스가 작으니까 기여가 없지. 매저 제로다. 노멀 컴포넌트는 요 바운드 차지는 할 일이 없다. 탄젠셜 컴포넌트의 연속성만으로 매터 속에다가
바늘과 같은 캐버티를 파서 그 안에서 전기장을 잴 수만 있다면 거기서 잰 전기장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우린 물질 속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물질 속에서의 전기장 값과 같은 값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게 전략이에요. 책에 뭐 길게 써 있어요. 스텝 1, 2, 3, 4, 5 해가지고 길게 써 있는데 저는 짧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재냐? 어떻게 재는 것도 책에서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캐버티 속에서 전하를 놓고 그 전하가 받는 힘을 재자. F는 Q이니까. 그래서 그걸로부터 탄젠셜 컴포넌트 연속성을 사용해서 잰다. 이렇게. 전 짧게 요약할게요. 책에는 굉장히 긴 스텝을 있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읽어보세요. 1, 2, 3, 4, 5스텝이야. 나중에 우리가 D필드를 사용해서 D필드의 연속성 할 텐데 그때는 모양이 좀 달라요. 내가 그 부분을 강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잊어버릴 가능성도 있는데 E필드는 이와 같이 니들 형태로 만든다. 이제 E필드, 바늘, 탄젠셜 컴포넌트 연속성 여기까지 기억해두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어요.